최근에 국제 유가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뭐 상승 M자형인가요?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목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당연히 국제 유가가 많이 주니까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에 맞먹는 실물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의 폭락이 올 수 있어요. 아니 뭐 이 양반은 맨날 허구한 날 침체 온다 폭락 온다 하는데 대체 언제 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언제 온다까지 요거까지 경제지표가 맞춰지진 않아요. 경기가 둔화되고 나면 침체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경기 침체라는 건 디폴트가 터지는 거예요. 뭐 연체율이 높아지던 아니면 이자가 너무 높아지던 아니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던 하면서 디폴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주식시장도 같이 폭락하는 게 그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모든 것의 그 방아쇠, 뇌관이 될 수 있는 국제 유가를 둘러싼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수가 예측하는 거 보면은 유가가 앞으로 안타깝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올라갈 거다. 90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막 치솟아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올라가면 큰일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뉴스 기사 보면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사우디의 감산 연장 발표에 공급 부족 전망이 나온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 사우디가 오펙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산유량도 많고, 가장 그 BEP라 그러죠. 원래 원유는 바닥에다가 빨대를 딱 꽂아요. 그렇게 해서 원유를 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생산 단가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발언권도 굉장히 세고, 얘네들이 감산을 한다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의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생산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또 팩트 체크라는 걸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우디의 일일 원유 생산량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 8월부터인데 그때 원유 생산량이 뭐 1000만 배럴이 넘었다가 900만 배럴로 이렇게 쭉 떨어져 내렸어요. 원유 생산량이 계속 떨어졌다, 이런 감산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사우디가 이렇게 일일 원유 생산량을 계속 감소시키고 있는지. 아니, 퍼올리기만 하면 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안 퍼올려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지, 이 이유를 한번 알아볼 건데, 그리고 이 문제를 알아야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인지, 그럼 또 아무런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게 감산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게 또 큰 걱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파고들어야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요 그림 그대로입니다. 사우디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산유국들은 대부분 경제를 뭐에 의존하죠? 원유를 얼마나 많이 팔았냐, 그리고 원유 가격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뭐 거의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경제 성장률이 좌우돼요.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 2분기 경제 성장률 보시면 계속 낮아지는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1%까지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로 1.1%니까 2022년에는 뭐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가 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제가 10% 넘게 전년 대비 증가하던 게 1%로 쪼그라들고 이제 뭐 거의 역성장하게 생겼다. 그러면 방법이 있나요? 유가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을 해서 어떻게든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요런 발버둥, 요런 수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사우디의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는 왜 이렇게 높았냐? 요것도 국제 유가를 보면 되죠. 이게 국제유가 최근 5년 차트인데 2022년 국제유가가 거의 120달러 가까이 이렇게 치솟아 올랐어요. 사우디는 원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유가가 많이 오르면은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10% 위로 치솟았던 거고, 최근에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국제유가가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국제유가가 솔직히 100달러, 120달러 이렇게 가는 건 조금 과하다. 솔직히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소비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높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건데, 이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 정도면 뭐 적정한 수준 아니냐. 니네들도 먹고 살만 하지 않냐 싶은데,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다 그러면은 떨어진다 그러면 또 다시 끌어올리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얘네들이 인위적으로 항상 뭐 감산을 논의하고 이러는 애들이란 말이죠.
우리 같이 이렇게 뭐 휘발유라든가 경유 이런 거 정제된 이런 원유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 욕심을 부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거죠. 근데 뭐 문제도 있습니다. 얘들이 감산을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경기 둔화로 빠져들면서 원유에 대한 이런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얘들은 가격도 떨어지는데 감산까지 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더 파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오펙이 굉장히 단단한 담합 조직 같은데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막 서로 더 치고받고 하면서 와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 죽겠다, 더 이상 감산 동의 못하겠다 하고 늘리기 시작하면 서로 늘리고 이러면서 뭐 국제유가가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어요. 그 원유 시장에서 항상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어떠냐? 국제유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감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 앞으로 사우디의 경제 전망도 굉장히 나빠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욱 감산을 해서 국제유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의 수출이 별로 안 좋다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 이 그림에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는 문제예요. 사우디의 최대 수출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원유를 가장 많이 사가요. 근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뭐 시진핑이 여기저기다가 코로나만 터지면은 다 막아버렸죠. 그래서 경제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경제가 완전히 죽어버렸다가 요거 풀어지면 사람들이 갑자기 뭐 건설부터 해서 막 제조업 그리고 막 여행 다니고 하면서 경제가 급반등할 거로 생각했는데 웬걸 아니죠. 여기 그림 보시면은 중국의 소매 판매, 소비죠. 소비가 거의 역성장을 했죠.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가 당연히 전년 대비로 해서 역성장하게 되면 이때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플러스로 나요. 그러니까 쌤쌤으로 그냥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진다. 이 소리는 원래 상태 회복하고 뚝 떨어졌다가 원래 상태 회복하고 나서 거의 이렇게 올라간다. 살짝 뭐 올라가는 정도다. 거의 변화 없다는 소리예요.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막 소비도 그렇게 쫙쫙 늘어나지 않아요. 중국이 지금.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는 이번 7월달 기준 하루에 133만 배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은 바보가 아니죠. 굳이 뭐 사우디에다가만 계속 원유 수입할 필요 있나요? 러시아가 싸게 준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원유 많이 수입해 왔고 이란 굉장히 싸게 줍니다. 그리고 브라질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싸게 주기 때문에 원유 수입량을 애들한테 너무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우디의 입장은 전문 용어로 자시되어 가고 있는 거죠. 중국한테 잘못하면 팽당할 위기입니다.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원유 수입량이 앞으로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우디에도 지금 계속 감산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사우디의 감산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쨌든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려고 감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감산을 계속 할 것이나 중단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다. 소비도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적고 또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원유 수입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원유 수입이 중국으로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감산이라도 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려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서 감산을 하겠다고 사우디가 밝힌 상태예요. 자,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소비가 감소한다는 문제는 이게 두 가지예요. 사우디가 감산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유가의 상승 요인이기도 하죠. 또 반대로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나라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냐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합니다. 그 다음 인도, 미국, 대한민국, 일본 이런 순서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많이 수입하냐? 이거 정제해가지고 다시 내다 팔기 때문에 많이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원유를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수입을 하게 되는데 경기가 둔화되고 소비가 잘 안 살아난다. 지금 만만디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을 계속 천천히 경제 성장을 위축시키는 걸 감안하고도 계속 구조조정을 시키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원유 수입량은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뉴스죠. 그렇다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 애들이 점점 감소한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또 반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에요. 즉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소비 감소 문제는 감산을 시켜서 유가를 끌어올리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수입량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수요를 감소시켜서 국제유가를 떨어뜨리는 이게 팽팽히 맞서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전문가들이 최근에 걱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인플레가 잡혀가는데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게 확 치고 올라간다. 지금 86달러인데 90달러 그냥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원유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 속도보다 최근에 여기 대응해서 뭐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오펙도 그렇고 원유를 감산하는, 즉 생산을 적게 하는 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중국의 경제는 천천히 둔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점점 낮아지는 반면에 그냥 확 감산해버리면 바로 그냥 공급 부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국제유가가 단박에 9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전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이 리스크에 지금 뭐 대비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국제유가가 막 90달러 돌파해서 막 100달러로 향해 가고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말 그대로 자시되는 거죠. 예. 소비자 물가 중에서 요거 에너지 물가 지수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거고, 아래가 국제유가예요. 보시면 국제유가가 한두 달 정도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이렇게 쫙 반등해서 올라가면 요것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달간의 평균을 다음 달에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두 달 늦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조금 있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에너지 물가 지수, 뭐 PC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물가 지수는 다 올라가요. 물가를 판단하는 척도에서. 근데 이게 왜 큰 문제냐? 물가의 개념은 전년 동기 대비로 얼마나 올라갔냐 떨어졌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게 물가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그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쫙쫙 끌어내렸던 원인이 바로 이 에너지 가격 증가율이죠.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대비해서 16.7%나 마이너스를 기록해줬어요. 이 에너지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정도, 나머지 오른 품목들이 이런 거랑 상쇄가 돼서 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구성 부분 중에서 많이 오른 부분을 다 이렇게 까줬다는 거죠. 이 상계를 시켜줘서 그나마 지금 수준의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로 3.2%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다시 이렇게 국제유가에 따라가잖아요. 한두 달 선행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나머지 품목들을 끌어내리던 유가라는 요인이 다시 올라가 버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쫙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물가가 다시 반등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미연준에서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을 뭐 중단해도 되겠다, 이걸 고려할 만큼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반등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고요. 장기간 고금리를 더 유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다 기대감이 많은데, 내후년 한 2025년 정도는 돼야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달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중단됐다, 거의 뭐 막바지다, 그리고 내년이면 기준금리 인하되겠지 생각하고 들어왔던 국채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싹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금리가 쫙 올라가는데,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장기 국채 금리는 대출 금리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10년 동안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겠냐 했을 때 10년물 국채 투자해도 한 4.2% 받는데 내가 다른 뭐 기업에 대출해준데 3% 해주겠어요? 이거보다 훨씬 높게 해주겠죠. 한 5% 이상 받아야, 뭐 6% 받아야 그래 대출해주겠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대출 금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큰 문제들이 있죠. 바로 이게 소비자 대출의 연체가 되는 비중과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가 되는 비중이에요. 이게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대출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장기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질 리도 없어요. 근데 기업 대출, 상업용 대출은 최근에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2008년에도 연체율이 쭉 급등하고 나서 경제 위기가 터졌나요? 아니면 경제 위기가 터져야 연체율이 이렇게 급등하나요? IT버블 붕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터지고 나서야 이렇게 연체율은 급등해요. 그 전에는 약간 이렇게 U자형을 그리면서 아주 미세한 변화들만 일단 일어나는데, 이게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약간 U자형 그리면서 미세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서야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연체율이. 자,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가면 디폴트가 발생하고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 장기 국채 금리 상승 현상은 기업 및 뭐 개인들의 디폴트가, 즉 이자를 내지 못해서 그래서 발생하는, 망하는 거죠. 갚지 못하는 이런 디폴트가 나타나는 현상을 증가시키면서 경제를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폭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을지, 즉 거기에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국제유가가 쭉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해야 되겠죠. 경기 침체, 주시장 폭락 이런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뭐 말로만 때우지 않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한 달 교육을 진행하는, 소통을 하고 있고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 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